자, 일단은 푸시던 거 잠깐 멈추시고요. 이따가 다시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3일 무료 특강이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우리 백지문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자료들을 계속 받으실 겁니다. 이제 받으실 때마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좀 문제도 좀 푸시고, 물론 집에서 풀어갖고 오면 더 좋겠지만, 그죠?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다 100개 한꺼번에 풀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수업 중간이라도,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전에 여러분들 문제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초시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번 시험 봤거나, 그냥 한번 시험 봤거나, 이번에 시험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2번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요. 2번 이상. 예, 네, 3번. 3번 이상. 3번 이상이라 하면 3번, 4번, 5번, 6번 다 포함. 3번 이상 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그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가 끝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우리 언어 논리 딱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행시, 외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워낙 공부하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 논리 딱 하면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기출문제 풀다가 시험장 들어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동적으로 뭔가 기본 강의나 특강 이렇게 듣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서 들어갔다가 그죠? 시험장에서 멘붕 당하고 이제 떨어지고 그러고 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논리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정확도랑 속도를 잘 챙겨가면서 남들보다 잘 풀고, 그죠? 3과목 중에서도 우위를 차지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언어 하나 망하면, 그죠? 아무리 자료 열심히 잘 보고 상황 잘 본다고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3과목을 동시에 가장 균형적으로 잘 보면 가장 좋겠지만, 언어 자체가 워낙 오르기 힘들기도 하고요. 정체기가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편차가 작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 공부가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독해 특강을 선택을 했냐면요. 물론 제일 자신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언어 논리 안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독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집 한 번씩 풀어보셨을 거고 기출 풀어봤으니까 알다시피 사실 논리 논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공부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도. 어느 정도 독해력을 어느 정도 쌓고 지문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눈이 있는 다음에야 그 다음에 뭐 논리가 필요하고 논증이 필요한 겁니다. 논리 퀴즈 단독형 나오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논리의 어떤 그 뭐죠? 막 기호화 자체도 아무리 연습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논리는 공부는 다 해갔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논리 문제 손도 못 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논리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반면에 만약에 풀고 왔더라면 그죠? 점수가 다 나왔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논리를 손도 못 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키워야지만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평타 이상을 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합격선을 높이는 것, 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해력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무리 떨어도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더라도 그날 배탈이 나도 그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거 걸려도 그죠?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시험장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1교시잖아요. 1교시. 1교시에 딱 너무 긴장을 하면 시험지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자를 읽고 있는지 아니면 지문을 읽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경험자들은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언어 논리가 안정적으로 풀려야 하는지. 그래서 언어 논리가 망하면, 그죠? 사실은
뭐 2교시, 3교시에는 그냥 붕 뜬 기분으로 아마 시험을 푸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독해력을 당연히 키워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독해력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일 막 특강 듣고 와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이제 제가 전달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달한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 거로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체화입니다. 체화.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된 예랑 잘 안 된 예를 두 가지를 동시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지난번 제가 토요일마다 집중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분께서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잘만 따라가면 완전히 그죠? 대박이 나는데 잘못 체화해서 이도저도 아니면 오히려 멘붕만 온다. 그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체화에 신경 써서 열심히 따라가도록 학생들한테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경험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의 특강을 저랑 들으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춘추관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죠? 모관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막판에 겨울 특강에서 제가 독해 원리 수업을 하면서 선택지 추리는 거를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선택지를 추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줄여가면서 독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수업을 했더니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나도 빨리 선택지 추리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독해 원리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막 이도저도 아니게 막 짬뽕이 된 거죠. 자기의 독해 스타일과 그 다음에 저의 스타일과.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선생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딱 눈에 보였을 텐데, 지금 이거 고민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그죠? 아니,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이 났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되게 가볍게 풀었을 텐데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선택지를 추리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체화를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12월 달에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한 친구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미리미리를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겠죠. 그죠? 사실은 또 입문 강의를 시작한 친구들이 조금 더 빠를 것이고,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 시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 다 거의 다 왔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이제 받았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스터디도 하고 집중 수업도 하면서 계속 저랑 눈도장을 찍고 있어요. 이 친구 외에는 여러분들도 살짝 늦은 거죠.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온 친구들에게 사실은 독해력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갈수록. 그래서 늦기 전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좀 독해력 쌓는 데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다 단계별 학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독해도 그냥 독해 막 많이 읽고 문제 푼다고 해서 독해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특강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독해 연습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일단은 1단계는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부터 다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입문 강의에서는 여기에 인트로가 시작이 됐었어요. 지문 읽는 법. 여태까지는 문제 푸는데 급급하고 선택지 세부적인 거 찾아가고, 그죠? 선택지에 있는 거 핵심 키워드 동그라미 쳐가지고 거기 지문에 어디 있나 그런 것만 찾는 거 연습하셨던 분들도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 독해하는 법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핏셋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어떤 유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어디를 비중 있게 읽어야 되는지,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최대한 많은 지문들을 읽으시고, 핏셋뿐만이 아니라 뭐 리트 미트 뭐 다 좋아요. 수능 지문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문을 읽든 핏셋형으로 읽어야 돼요. 핏셋 스타일대로. 예를 들면 리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 읽는 거는 아무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핏셋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과 감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지, 미트 문제 풀고 OX하고 입시 풀고 OX하고 이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독해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시험마다 다른 독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핏셋에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핏셋 질문
자체가 어떤 스타일로 흘러가고 답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먼저 학습하시고 그 유형과 스타일에 맞게 미트, 디트나 입시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문 읽는 법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강의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단계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어느 정도 읽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업을 요 사이 단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단계 사이에 들어갈 거고, 지금 입문 강의 했고요.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백문 특강이니까 요 세 개를 건든다, 요 두 개를 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글을 장악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이랑 답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번부터 앞에 풀어보셨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입니다. 좀 쉬워요. 여러분들 5급 공채나 아니면 외교원 시험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죠? 좌절한 분도 계시네요. 어려웠는데, 그죠? 근데 일단은 1번부터 10번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쉬운 지문들인데요. 거기를 제가 왜 실어놨냐 하면,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이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가 답이 되는 선택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실 때 핵심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고민하면서 제대로 읽는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선택지를 건드려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눈에 가는 선택지만 먼저 보고 가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 세 번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못된 그 방법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문제 유형별로 학습하시는 경우입니다. 그죠? 문제 유형별로 학습을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합하지 않는 건 이렇게 풀고, 부합하는 건 이렇게 풀고. 그죠?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짜잘짜잘하게 부합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답이 이런 식일 것이다. 그 다음에 추론은 이런 거고 부합은 이런 거고 다른 것이다.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니까 굉장히 독해하는데도 복잡하기만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일관되게 풀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내용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참 많아요. 처음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그죠? 근데 어때요? 이제 의심합니까? 안 하죠. 혼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키워드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나중에 추리실 때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하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내가 먼저 눈에 가는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원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근데 고급 인력을 가지고 선택지에 있는 거 막 숨은 그림 찾기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인 걸 얼마나 암기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글의 핵심 내용을 관통하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을 질문하면서 글을 읽는 거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3번은 세부적인 거를 묻는데 얘가 답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랑 결국엔 이게 핵심 내용이랑 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글을 제대로 손질해서 읽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그 필세청 인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선택지 쫙 보더니 야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래요. 되게 재수없게.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막 OX 막 난 하고 있는데 막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잘하는 애들은 그냥 이거 당연히 4번 아니야? 뭐 당연히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2번부터 봐서 나 그냥 2번인데? 이런 친구들 이제 피세청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왜 2번을 먼저 봤는지, 왜 3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쫓아가시면 되겠죠. 그 친구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지문을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당연히 3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부터 먼저 보고 3번에 OX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1번부터 5번까지 OX를 하는 동안 그 친구는 3번만 압축적으로 사고를 쫙 한 다음에 그래 3번이 답이야 하고 넘어가겠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지를 얼마나 잘 추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리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잘 파악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독해 지문 100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그리고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뭐고 만약에 피셋이었다면 내가 선택지를 먼저 추린다면 몇 번을 먼저 봤어야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거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를 처음 그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앞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대로 잡질 못하면 나중에 선택지 추리기 자체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면 나중에 예를 들면 선택지 추리는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할 때 수업을 막 하는데 남들은 다 핵심 키워드가 뭐 이거래요. 근데 이행이래요. 근데 혼자서 다른 키워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 추리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문 독해에는 어느 정도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읽는 데는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 읽은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독해에 답이 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단계별 학습 기억하신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젠 조금 여기를 가서 조금 연습해야 돼. 요렇게 연습해야 돼. 요렇게 연습해야 돼. 하는 어떤 단계를 조금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40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1:1 클리닉이나 상담을 많이 하는 건데 왜냐면 그냥 모강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느 부분부터 집중도가 떨어지는지 어떤 문제 유형이 약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25문제부터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13번부터 벌써 많이 틀려. 나는 1번부터 3번까지가 잘 안 풀려. 사람들마다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 전략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40문제를 어떻게 운용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한 문제 읽고 풀고 채점하고 하는 문제 방식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10개에서 15개를 한꺼번에 문제를 푸시고 채점하고 이렇게 10개 단위 이상씩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0개, 15개, 20개, 25개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내가 10개 문제 풀거나 15개 문제 풀었을 때 힘들지 않은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40문제 운영까지 단계별로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햄버거 얘기를 할게요. 그죠? 햄버거 얘기는 햄버거 독해법이라고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들은 햄버거가 뭔지 잘 알 거고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저한테 특허 내라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특허 내려고요. 햄버거. 그죠? 햄버거 예쁘게 그려가지고 특허 내려고요. 제 스타일대로. 일단은 햄버거를 그거 하나 찍어도 되겠다. 그 송중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송중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햄버거를 여러분들이, 언어논리 시험장 가시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가, 빵이 우리가 있죠. 앞 뒤에 있고, 중간에 햄이 있고, 치즈도 있고, 야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햄버거 햄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 이 빵이 없는 햄버거가 없죠. 샌드위치도 없고. 그래서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락이랑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거기 지문의 장악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거 하나가 첫 번째 단락. 왜일까요? 그죠? 첫 번째 단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때문이죠. 그죠? 막 급한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락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별로 중요한 거 없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단락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단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무엇에 관한 글인가는 여기에 있고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집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내일도. 2012년 같은 경우에 뉴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지문들 보면, 그리고 언어 막 바뀐 거 있잖아요. 그죠? 언어가 아무런 고민 없이 막 바뀌었다. 그죠? 뉴런의 특정 유형으로 활성화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사실은 1단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을 읽으실 때는 딱 요거로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뭐지? 요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어떻게 읽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따가 구체적으로 지문을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구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구조는요, 쉽게 얘기하면 1, 2, 3초 만에 볼 수 있는 게 구조예요. 그죠? 근데 글의 구조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1, 2, 3 하면서 눈에 보여야 그게 구조지.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사후에 리뷰할 때나 보이는 그런 구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스캔을 쫙 했을 때 보이는 게 바로 구조입니다. 근데 그 구조라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단락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이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보다 하면서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지문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지문이 막 당기는 대로 내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당기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죠, 지문이. 그래서 지문이랑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그죠? 끌려가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확 캐치하기보다는 지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도만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버릴 만한 거는 확실히 버리고 가지고 가야 될 걸 가지고 가야 지문을 다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흐릿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무슨 글이었어요? 이러면 읽긴 읽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그냥 읽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표현을 그냥 읽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문을 소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문에서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랑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이해하시고 내가 그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한 번 읽었을 때 읽히지 않는 것은 어쨌든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는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단어만 가지고 빨리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욕심이 짱 많아요. 욕심이 진짜 많고 자기 머리만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언어를 잘하게 된 계기는 제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는 그 시험장에서 모든 지문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가지고 사후에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그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강약 조절 이런 걸 하라는 거겠죠. 그죠? 크게 꼭 봐야 하는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버려야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2분 30초 동안 핵심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선택지를 풀기 위한 내용만 추려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도를 끌어올리고 다 이해하겠다는 어떤 이상한 욕심을 버리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단락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햄버거의 첫 번째 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실은 얘만 알면 다 끝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마지막 단락에 결국에 답이 있어요 라고만 얘기하면 저 수업 안 해도 돼요. 그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처음에 가르쳐줬으면 헤매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경우가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에 빼겠죠. 결론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단락에 요거에 대한 답,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어떤 구조, 질문에 대한 마지막 포인트가 맨 마지막 단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꼭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2012년, 2013년 가지고 답이 되는 선택지가 어디에서 나왔나
1달러에서 4달러까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힌트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토록 간단한 원리인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특히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마지막 단락만 읽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마지막 부분 가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나 결국엔 앞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왔어야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OX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고 첫 번째 단락을 챙겨서 지금 제가 질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단락에 뭐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많이 던져져 있어요. 아니면 통념들이 있죠. 최근에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답은 그러면 올바른 생각은 뭔가? 올바른 결론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마지막 단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답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뭔가 조합이 잘 된다라는 느낌으로 햄버거를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랑 이 사이에 있는 애들. 사실은 이 햄버거에 빵을 잘 조합하려면 제가 욕심쟁이들이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언어를. 왜냐면 너무 많이 높게 쌓아요. 한 번에 먹을 때. 그죠? 왜냐면 다 오고 싶은 거죠, 지문에.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 쌓고 야채 완전 짱 많이 넣고 그죠? 채식주의자. 그죠? 이거 막 치즈 완전 없고 그 다음에 햄도 2개 넣고 어떤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야채를 먹지 않아. 그럼 야채를 빼고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쁜 햄버거가 안 되겠죠. 그쵸?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독해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 단락에 하나씩만 제대로 예쁘게 손질을 해서 하나씩만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챙기다 보면은 사실은 햄버거가 결국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햄버거를 만들려고 했는지 까먹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걸 많이 경험을 하시냐면 지문을 읽다 보면 중간에 길을 잃어요. 응? 이래요. 그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문 읽다 보니까 열심히 읽었는데 헤매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글이었지? 그래서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지문을 읽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강약 조절을 잘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햄버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독해를 하실 때는 요거를 기본적인 포맷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1번부터 막 앞에 거기에다가 숫자를 매긴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지문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저는 해마다 가는데 시험장에 딱 가면 저는 이제 딱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문을 이렇게 새로운 걸 볼 때마다 1번 나왔네. 얘는 비교형이야. 핀쇼 뷰어 떠올랐어. 얘는 비교형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그죠? B에 해당되는 애랑 A랑 공통적인 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언급된 포인트를 담은 선택지 먼저 봐야지. 이와 같은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긴장을 할 틈이 없고 지문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제대로 제 매뉴얼대로 지문을 손질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러한 지문 유형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읽기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최대한 많은 지문들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가 있는 글은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번호를 계속 챙겨 넣으시면 되겠죠. 뒤에 여러분들 100개까지 채워놓으면 그래서 수업을 저랑 계속 하실 분들은 100개, 200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다 하나 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만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분류 기준을 여기에다가 하나 주고
일단 구조가 보이는 그림과 보다.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구조는 몇 번, 몇 번, 몇 번 있다.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나중에 얘네들 싹 모아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에 싹 보이는 구조가 있는 글들은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되었다 하면서 싹 보면 되고, 나중에, 그죠? 설명형 주장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집중되어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은 몇 번, 몇 번, 몇 번, 자기 나름대로 분류 기준을 세워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분류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학습하실 때, 이게 비슷한 유형의 지문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첫날이기도 하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 건 민간 경력자라고 했습니다. 민간 경력자는 여러분들 피셋 시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5급 공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랄까, 그죠? 쉬운 건 잘 안 보려고 해요. 왠지 막 너무 쉬우면 이건 너무 쉽잖아 이러고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5급 공채 시험이지만 민간 경력자를 봐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이 답인 경우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민간 경력자 시험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재 면에서도 굉장히 연계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 민간 경력자에서 나왔던 지문의 소재가 2013년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죠? 목조 건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문의 소재라든지 그리고 핵심 내용이 답이라는 어떤 그런 원리 있잖아요. 선택지 추리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데는 민간 경력자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로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5급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5급이랑 그 외교원 시험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경력자는 너무 쉽다고 무시하시지 마시고 그걸 오히려 눈에 보이는 구조고 답을 만드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은 구조가 있는 그림가에서 그 구조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초에 눈이 다 보이는 거죠. 이 지문의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게 구조입니다. 나머지 구조는 읽으면서 잡는 구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딱 스캔을 했을 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게 구조겠죠. 그죠? 일단은 설명형과 열거, 그 다음 비교형, 시간의 흐름, 주장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랑 수업을 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크게 지문의 유형은 설명형 주장과 그 다음에 주장형, 그 다음에 비교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제일 어려운 지문 유형에 속하고요. 밑에 디트나 리트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피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설명형, 정보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설명형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핀쇼 뮤어라든지 아니면 라투르와 같이 사람이 등장하거나 그 다음 필자의 주장이 강조되어 있는 게 주장형 지문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읽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그 무료 특강으로 이 지문의 유형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법화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문의 유형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간단히 그거를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써놓으시고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012년 기출문제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한 3개년치 이상을.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유인물엔 없는 거고요. 2012년에 첫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있으신 분들은 2012년 거의 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나왔다고 합시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 당시에는 1번 문제로 얘가 출제가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문의 길이가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락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글이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보통은 요 한 페이지에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완전 길다. 이거 어떻게 읽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1번 문제부터 빡빡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지문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구조를 제대로 봐야지만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했지만 일단은 중요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논쟁이라든지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면 얘는 주장형 지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각각의 입장이 무슨 이야기만 하는지만 빠르게 캐치하시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리면 됩니다. 얘는 일단은 뭔가 땡과 저수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놓고 중요한 논쟁이 펼쳐졌다고 하죠. 그런가 보다. 그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인 강, 힘의 조서 읽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논쟁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논쟁과 관련되니까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사람이 각각이 하는 이야기들만 빠르게 캐치하고 비교해야겠다라는 읽기 전략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에 아까 핵심적인 내용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이 단락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계획안을 놓고 핀쇼와 뮤어 사이에 중요한 논쟁이 펼쳐지는데 그죠? 아까 논쟁 펼쳐진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는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유력한 두 가지 견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일단은 환경 문제에 대한 얘네들의 논쟁이 있을 것이고요. 얘네들은 아직 뭔진 모르지만 유력한 환경 문제에 관한 두 가지의 어떤 견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애들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가 있죠. 주장형이니까 뭔가 논쟁이니까 사람이 나오거나 핀쇼랑 뮤어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고 각각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교해야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견해를 상징적으로 대변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글에는 사실은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핀쇼는 하면서 스타트를 했죠. 그죠? 그 다음 단락 보니까 반면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있으신 분은 그리고 여기에서는 뮤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두 번째 단락은 핀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반면에 하니까 뮤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씩 다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핀쇼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반대되는 견해인 뮤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그랬죠? 이 둘이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대변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이 나올 것이고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걸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초기의 논쟁은 하면서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처럼 이는 왜냐면 이러한 이처럼 이는이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이나 핵심 문장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바로 이처럼 이러한이죠. 그죠? 그래서 환경 이론의 지배적인 두 흐름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이 됐죠.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하면서 보호관리주의자들 그 다음에 반면에 나오면서 보존주의자들 이러면서 두 가지의 견해가 교차되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논쟁이 있대요. 그래서 핀쇼랑 뮤어라는 애가 있는데 두 가지의 어떤 유력한 그저 중요한 어떤 그 견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애들이래요. 핀쇼 나왔고 뮤어 나왔고 얘네 두 개를 합쳐서 교차 비교했어요. 상징적으로 얘네들이 대변하는 게 보호관리주의랑 보존주의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교차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앞 단락이랑 첫 번째 단락이었어요. 논쟁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햄버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에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가볍게 읽지 않고 핀쇼가 뭐라고 했는지 뮤어가 뭐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파악하지 않고 다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많이 보는데 시험지에서 그날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엄청난 소비 밑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거기 읽다 끝난 거죠. 근데 마지막 단락에서 답이 나온다고는 했으니까 마지막 단락을 읽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막 급하게 밑으로 끌고 내려오다가 마지막 단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답을 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글들도 결국 구조를 제대로 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일단은 2번 문제 1분 정도 드릴 겁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어떤 구조가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조가 눈에 보이는지만 확인하시고 답 한번 내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딱 보시는 이 짧은 시간에 보실 수 있는 게 구조죠, 그죠? 구조의 핵심은 앞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나열하고 열거되어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눈, 우박, 얼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얘네들의 순서대로 글이 전개가 될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지 마시고 눈에 대한 설명이 먼저 스타트가 되면 그러면 우박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지? 얼음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지?를 빨리빨리 찾으시는 듯한 느낌으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답이 되는 선택지는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얼음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잡아서 손질을 해야 되겠죠. 일단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또 우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눈에 대한 이야기, 우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당연히 이 부분부터 얼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단락에 해당이 되고 열거를 한 것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애니까 당연히 답이 되는 선택지도 여기 얼음과 관련된 설명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구조로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도 똑같이 설명할 대상을 열거하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대상을 나열하거나 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있구나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글이 전개될 순서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지 표시를 하시면서 쫓아가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결국에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셔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지금 책봉내, 입학내, 그 다음에 관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요거의 순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책봉내는 하면서 스타트를 하는 순간 입학내는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책봉내 나왔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죠? 입학내를 치를 때요. 입학내. 그럼 당연히 나중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관례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아준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관례죠. 여기서부터 관례니까 여기네요. 이제 입학내 이후에 진행되는 관례는 하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힘줘서 강하게 앞에를 좀 약하게 읽었다면 강하게 읽어가면서 여기 부분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글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답이 나왔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으로.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못 푸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6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6번 됐죠?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답 몇 번이에요? 6번. 3번. 그죠?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던가요? 네. 음.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그죠? 부분에 되어 있는 게 답이 되었죠. 그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의학박사, 의사, 약점사가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열거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부터 나올 겁니다. 의학박사는 하면서 스타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의학박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는 어디에 있지? 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의사는 하면서 의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약점사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약점사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약점사만 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읽긴 읽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각각의 얘네들은 힘을 피면서 약하게는 읽어주되 여기에서부터 강하게 읽어주고 뒤로 갈수록 더 힘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마다 의사를 모두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지방에서는 의사의 업무 모두를 약점사가 담당했대요. 그죠? 그러면 의사 업무에 모두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점사가 결국에 의사의 모든 이 업무를 한다고 했으니까 눈은 빠르게 다시 한번 여기를 가서 이런 것까지 했나 보다 하면서 끝을 내면 되시겠죠. 그죠? 처음부터 그냥 의사 다 보고 의학복사 다 보고 약점사 다 보고 이러면 지금 이게 짧으니까 눈에 다 들어오시겠지만 이게 이제 길어져 버리면 이도 저도 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일단은 약점사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오시고 끝을 향해서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결국에 이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약점사가 의사의 업무까지 모두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의사의 업무까지 한 번은 딱 눈을 봐주시는 게 좋겠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선택지 추리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딱 보니까 결국에는 세 가지 대상을 나열을 했으니까 약점사가 결국 마지막에 됐으니까 걔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약점사를 언급한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건든 거죠.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의사의 업무를 다룰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선택지 답이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결국엔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간 드릴게요.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 지문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미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은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서 외전, 내전, 후원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공간 배치상 가장 앞쪽에 배치된 외전은 하면서 스타트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외전, 내전, 후원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간 배치랑 그저 구조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핵심적인 내용을 다 준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서 순서대로 외전, 내전, 후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공간 배치상 가장 앞쪽에 되어 있는 게 외전이라고 나와 있으면 당연히 끝쪽에 있는 것은 어딜까요? 후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간 배치이고 그거에 따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가장 앞쪽에 배치된 외전이라고 스타트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그럼 내전이 어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내전은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되는 것은 후원이겠죠. 그죠? 맨 마지막 단락에 후원은 하면서 스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상 배치가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세 가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가 왼쪽에서부터 가장 앞쪽에 있고 후원이 가장 뒤쪽에 있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답이 되는 선택지가 만약에 후원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먼저 봤을 것 같은데 후원이 딱 눈에 없죠.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을 건든 선택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하셨어요? 네, 답이 그래서 3번이죠. 그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상에 가장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가장 멀리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걔 제대로 봤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아무리 세부적인 것이고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글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부합이든 추론이든 아니면 알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나중에 뭐 관계를 묻든 어떤 글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비중을 어디다가 실어서 볼 수 있느냐. 이 지금 구조가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바에 따르면 마지막에 열거가 되어 있는 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 기출문제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2012년에 열거가 되게 많았어요. 열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열거가 되어 있는 경우 무슨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감시 비용 뭐 이런 거.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되어 있는 그 비용, 마지막 비용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죠? 걔가 답이 되는 선택지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열거된 녀석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 구조 그 다음에 열거 이거 잘 보면 마지막 단락만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는 선택지 답을 낼 때도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 열거의 마지막 대상만 열심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정보 많은 글 못 읽겠다고. 근데 정보 많은 글 중에서도 필자가 그래서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안에서도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열거에서는 당연히 그 마지막이가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마지막 주인공을 뒤에다 빼겠죠. 그죠? 처음부터 하면 글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 D를 뺀다라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정보 관련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이거는 2009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스터디했던 친구들은 다 해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구조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구조. 왜 답이 되는 선택지에 그 사람이 중요한지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좋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말해도 되는데. 틀려도 돼요. 다 똑같은데, 뭐, 그죠? 또 옆에 계신 분 몇 번입니까? 5번 또? 5번이죠. 답 5번입니다. 자, 일단 2009년 기출 문제인데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교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3년에 보셔야 되는 것은 2개. 그 다음에 2012, 2011, 2010, 2009까지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 칸에다가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옆 페이지에 보면은 뭐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문 유형, 읽기 전략, 단락별 핵심 내용 키워드, 핵심 내용 독해 원리, 그 다음에 2단계는 문제 분석하고 세 번째 마무리하는 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에 대한 정리, 이 정도 정리는 2009년 것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문 유형은 아까 제가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설명형 주장이랑 그 다음에 비교형이랑 그 다음에 주장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열거하는 거니까 설명이 좀 많잖아요. 정보가 조금 많은 글들. 그런 것들을 일단 설명형 주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주장이라는 말을 넣냐면요. 그 중에서도 필자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여러분들이 찾는 듯한 느낌으로 거기에서도 질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형 주장 같은 경우는 읽기 전략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를 최소화하면서 그중에서 필자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읽기 전략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약에 봤다면 나열 열거되어 있네. 그러면 열거 중에서도 마지막 애를 좀 더 힘줘서 읽겠다든지 그런 읽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읽기 전략은요, 지문 읽기 전에 여러분들 스캔하시면서, 파악하신 거 가지고, 이건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파악한 거 사전에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별 핵심 내용 키워드는 당연히 그 밑에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문 읽고 난 후부터겠죠. 그래서 단락별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전체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독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독해 원리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처럼 예를 들어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적용해본 다음에 적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구분시켜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오늘 강조 들었던 것처럼 답이 되는 선택지가 몇 번이고 그거랑 핵심적인 키워드랑 핵심적인 내용이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문제 2단계에서 아까 같이 그 공간상 배치 있잖아요. 그죠? 공간 배치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니까 답이 되는 선택지도 그 포인트를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열거에서 마지막에 열거된 녀석이 들어간 선택지를 먼저 추렸다든지 해서 선택지 추리기와 그 다음에, 답이 되는 선택지와 핵심적인 내용의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최소한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서는 뭐냐면요. 지문의 난이도하고 문제 난이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새 수업하면서 낯선 지문 이렇게 읽히는데 느낀 거는 뭐냐면 지문 난이도는 완전 쉽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문제 풀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렵고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다르고요. 지문은 되게 쉽게 읽혔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되게 쉬운데 지문은 어렵고 이렇게 각각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하실 때는 내가 어떤 게 더 어려웠는지를 좀 구분해 내셔가지고 문제가 어려웠는지 지문이 어려웠는지 내가 지문이 어려웠다면 지문 독해에다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 문제 분석에 좀 더 핵심을 주셔가지고 리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답 선택지는 제가 잘 안 건드리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선택지 추리기의 핵심은 답이 되는 선택지가 눈에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는 느낌이 결국 원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하면서 이 글을 읽었어야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내가 눈에 들어오는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봤으면 2번, 4번, 5번 막 다른 것까지 다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 선택지 추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답이 되는 선택지에 눈이 먼저 가는 걸 먼저 연습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리뷰하실 때나 그죠? 오답 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만 가볍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53번 푸셨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이니까. 세상에는 혐오스러운 소리가 수없이 많다.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무엇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통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혐오스러운 소리가 결국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무엇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든 간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약간 씹어 드신다라는 느낌으로 잘근잘근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씹으면서 하는 생각은 이 글은 어떤 스타일의 글일까? 혹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질문한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혐오스러운 관련된 소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혐오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 이런 소리들이 혐오감을 유발할까? 제가 꺾가루를 한 이유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에다가 여러분들이 꺾가루하고서 딱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왜 이런 소리들이 혐오감을 유발할까? 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뒤에 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뒷부분에 아마 이거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엔 왜 이런 혐오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답해야지 와 같은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최근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대요. 최근까지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소리의 고주파라고 생각해 왔대요. 이 글은 결국에는 왜 이렇게 혐오감이 나는 소리가 날까? 그 원인과 관련된 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대요. 그러면 이 필자가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통념이라든지 최근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그게 아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걸 보시면서 그럼 결국에는 고주파는 아니라는 거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그럼 뭐야? 그럼 고주파가 아니면 또 뭐야? 와 관련된 글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문장이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최근까지는 어떻게 고주파가 결국에 혐오감을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밑에 끌고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그럼 그 원인이 뭐야? 그것만 밝혀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끌어내려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갑시다. 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아까도 제가 2012년 기출문제 1번을 말씀드리면서 핀쇼 뷰어 이렇게 딱 떠올렸잖아요. 그죠? 얘는 주장형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일단 주장형 지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각각의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만 빠르게 캐치하면 됩니다. 너무 세부적인 거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뭐죠? 랜돌프 블레이크 힐렘 브랜드 이름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네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도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소음에서 그들라도 여전히 소리가 혐오스럽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고주파의 원인, 그 혐오스럽게 소리가 나는 원인이 뭐지? 와 관련돼서 각각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짜들은 그냥 이걸 읽으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에서 고주파를 걸러내더라도 여전히 소리가 혐오스럽다라는 점을 밝혀낸다. 사실 3에서 6, 중간 주파수 4가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고주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죠. 선천적인 것이지 고주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냈죠. 그래서 일단은 고주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선천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했으니까 뒤에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연구를 했는데 입증을 못했대요. 얘네 두 명이 일단은 선천적이라는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입증하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블레이크는 오늘날까지 이 이론을 지지했어요. 선천적이라는 걸. 근데 얘는 힐렘 브랜드는
더 이상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고주파와 관련 없다라는 것은 둘이 비슷해요. 그죠? 똑같은 입장인데 첫 번째 애는 입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이라는 것을 계속 지지를 하지만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봤는지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막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위에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만 찾아가지 어쩌고저쩌고를 다 읽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에만 그리고 그 표현에만 집중을 했지 크게 서술어라든지 큰 내용만 집중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날린 거죠. 각 문장 안에서도 한 문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단락을 빠르게 읽어보면 결국에는 남기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얘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고주파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둘 다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은 입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지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지지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러면 뭐 지지하는데? 무슨 얘기 할 건데 얘는 더 이상 지지 안 하니까 그럼 얘는 뭔 얘기 할 거야? 하면서 빼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더 중요한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열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정해져 있다고 했던 것처럼 얘도 사람이 두 명이 나왔지만 지금 여러분들 느낌상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얘요. 얘가 더 중요하죠. 그럼 더 이상 얘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마지막 단락을 갔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요. 필립 호지슨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얘를 지지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얘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야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단락에 얘랑 얘 둘이 있었는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론을 지지했어요. 선천적이라는 걸. 근데 얘는 더 이상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서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브랜드가. 그랬더니 그 다음 단락에 가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이 사람을 은 힐렌 브랜드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호지스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선천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도 동의하는 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죠? 뭐가 빠진 것 같죠? 지문이 뭐 빠졌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혐오감을 주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응답자의 8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라면서 끝났어요. 결국엔 여기에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조금 더 선천적인 거라는 것은 가지고 가면서 시각적인 면이 청각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힐렌 브랜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힐렌 브랜드가 결국 청각보다는 시각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답이 되는 선택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죠? 일단은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도 보면 블레이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힐렌 브랜드의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각 사람들이 단락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순서대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한 단락 안에 사람이 두 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는 단락별로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 안에 두 명이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끌고 내려가면서 중요했던 애는 바로 브랜드였죠. 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먼저 가야 되는, 눈이 먼저 가야 되는 선택지가 5번이었고 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거를 하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열되고 열거된다고 하더라도 그 글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낼 때 비중 있게 다뤄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추리거나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도 그 마지막 대상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15번을 갈 겁니다. 자, 15번 한번, 15번이 아니네. 그죠? 죄송해요. 19번.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다 푸신 분은 50번, 51번도 푸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를 오늘 처음 푸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성을 좀 하시고, 그죠? 최근 기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선배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근 기출은 마지막에 풀어보기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핀쇼비어나 이런 특정 지문들이 2012년에 중요했던 이유는 그 경향이 결국 2013년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에 핀쇼비어 주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고 읽기 전략이 세워진 사람은 아까 뭐 가불병이나 뭐 이런 지문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온단 말이에요. A학파, B학파 이거 보는 순간 이거 핀쇼비어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조금 더 힘줘서 읽었을 거란 말이죠. A학파, B학파 그 극기복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최근 기출을 그냥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풀어보셨던 게 비교형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15, 19, 50, 51번. 15, 19, 50, 51번. 15, 19, 그 다음에 50, 51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2012년 핀쇼뷰어를 비롯한 많은 지문들이 대표적인 비교형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형이라는 건 아까 주장형과 어떠한 어떤 지문 유형에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장형 지문에서도 그 각각의 사람의 주장을 비교할 땐 비교형이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하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명의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형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유형에도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3년에서 인문 강의 때부터 혹은 특강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결국 비교형 지문이었어요. 내년에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2013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의 유형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지문의 유형이 바로 비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외교원도 마찬가지고 이번 행시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형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어렵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런 시험지를 받으면 저도 아무래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보면서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저는 극기복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해석하라는 건가? 극기복례 해석하라는 건가? 저도 똑같이 당황을 하죠. 근데 이 글 자체가 비교형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거는 극기복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극기복례를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입장 차이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극기복례를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두면서 이 글을 읽어야겠다라는 읽기 전략을 짜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극기복례를 A학파는 이렇게 해석하네. B학파는 극기복례를 이렇게 해석하네 하는 식의 여러분들이 다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무슨 글이야 하면서 포인트를 못 잡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강 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형 지문이 가장 어렵고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대상이 A랑 B가 있으면 이 대상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예요. A와 관련된 설명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뭘 비교해야 되는지 전혀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래서 A 학파가 이렇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A 학파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A 학파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 핵심 주장만 빠르게 가지고 가시고 패스. 그 다음에 B 학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실 거냐면 위에랑 비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아래 위를 계속 참고를 하시면서 비교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심성론과 그 극기복례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A 학파 같은 경우에는 심성론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B 학파는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내면 얘 선천적으로 그 심성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반복되는 키워드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A랑 B를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냥 끌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B 학파에 와서 A 학파에서 언급됐던 애 중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쉽게 제가 맨날 그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중기랑 그 샤이니 민호 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원래는 기성용도 좋아했는데 기성용이 시집이 냈다. 장가를 가서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송중기랑 샤이니 민호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둘 중에 누구 한 명도 또 연상이라고 어디를 가버리면 이제 제가 또 싫어하겠죠. 그죠? 일단은 A랑 B 대상이라고 해서 송중기랑 샤이니 민호를 줬어요. 근데 전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좋아요? 얘네들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밤을 새겠죠. 이제 밤을 셀 텐데 일단은 송중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송중기는 너무 피부도 뽀얗고 너무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괜찮고 얘가 되게 친절할 것 같고 너무 괜찮아. 그래서 얘기하다가 언어 논리는 얘는 90점이라고 그러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 똑똑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비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샤이니 미노에 대해서. 얘는 드림팀에서 얘기한 뭐 운동하는 거 보니까 완전 남자야, 상남자야 이러면서 막 달리기 되게 잘하고 춤도 완전 잘 추고 막 다리 완전 길어 막 얘기를 하다가 얘는 언어 논리는 60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샤이니 미노를 딱 듣다가 저의 비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비교 포인트는 뭐냐면 언어 논리에 있어요. 왜냐? 이죠? 공통적으로 언급돼서 비교가 가능한 녀석들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얘랑 얘를 그냥 비교한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통적으로 언급된 녀석들을 빨리 캐치를 해줘서 거꾸로 올라가겠죠. 아까 송중기는 얘는 언어 논리 90점이라고 했는데 얘는 60점이네. 그러면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박은경은 어쨌든 송중기랑 샤이니 민호를 좋아하는데 언어 논리에 그 송중기 90점이고 샤이니 민호는 60점이더라.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비교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언급된 녀석을 가지고 잡고 나머지는 다 싹 다 버려야 합니다. 그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기봉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극기봉래가 몇 번이었나요? 얘기를 해놓고 50번 보세요. 자, 50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글의 첫 스타트에 보면 가장 많은 논란 이렇게 되어 있죠. 논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 논란, 논쟁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글 많이 보시다 보면 그 글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일단 논란, 논쟁 됐으니까 각 글에 각 어떤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 핵심 주장만 파악하면 되는구나.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의 읽기 전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으니까 구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딱 봤더니 A 학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핀쇼 뮤어의 핀쇼는 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했으니까 뮤어 나오는 것처럼 B 학파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A랑 B 학파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단락은 얘네 두 개 가지고 교차 비교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맨 마지막에, 그죠? 힘들 때가 됐어요, 저도. 맨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이 둘을 가지고 동시에 비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핀쇼 뮤어 지문이랑 여러분들 동시에 상기해서 봤을 때, 핀쇼는 어쩌고 나왔고, 뮤어는 어쩌고 나왔고, 그 다음에 걔네 둘이 각각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배적인 두 흐름을 연달아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푸시면 아시겠지만 걔도 비교를 하다가 갑자기 똑같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도구적이라는 가치가 똑같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도구적이라는 단어를 끌고 내려가면 답이 되는 선택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포인트 여기서 그대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단락이 결국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비교를 하시면서 끌고 내려와야 되고 답도 그래서 마지막 단락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오면 여기에서도 해결이 됐어요. 자, 일단은 구조도 보였어요. 두 학파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두 학파가 동일한 구조를 달리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앞에 여태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이유 하나 캐치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죠? 구조가 여러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1번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 핀쇼 뮤어랑 다를 게 뭐예요, 그죠? 읽기 전략도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조금 더 비교형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극기봉래에 관련돼서 이 A 학파랑 B 학파가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유혹에 시달리게 되겠죠. 얘를 다 읽고 싶은 충동.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시험 끝나고서 저한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극기봉래 어떻게 푸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극기봉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봉래요? 극기봉래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전 극기봉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A 학파, B 학파 심성론을 기억하지. 그죠? 극기봉래를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키워드는 극기봉래가 아니에요. 그죠? 극기봉래가 아니라 이러한 극기봉래와 같은 구절을 왜 A 학파랑 B 학파가 다르게 해석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극기봉래가 핵심 키워드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문을 잘못 보셨기 때문에 지금 막 웃고 있어요. 그죠? 날 보면서 그런 눈으로 웃지 마요. 그죠? 다음 시험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두 학파가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달리 해석되는지 그 이유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거의 다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극은 어쩌고, 기는 어쩌고는 안 읽었어요. 시험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걸 완전히 날려 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가서 이제 긴장을 했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 아까 A랑 B 비교하듯이 이제 비교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A 학파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가볍게 A 학파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만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자, 핀쇼 뮤어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핀쇼는 하면서 스타트할 때 걔의 핵심적인 주장은 단락의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다 끝이 나요. 나머지는 약하게 읽는 부분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장을 맨 앞에다 땅 하고 때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도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A 학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큰 것만 찾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열심히 읽을 거예요. B에서. A는 가볍게 읽고 B에서 다시 읽으면서 A랑 비교를 할 겁니다. A 학파 읽었더니 그냥 첫 번째만 밑줄을 쳤어요. 천리가 선천적으로 마음에 내재해 있다는 심성론에 따라 이 구절을 해석한다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심성론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근데 이제 선천적 이런 단어는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이유는 이제 단어 세트라고 해서 나중에도 제가 세부적으로 건드려 드릴 거지만 그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학습이다, 경험이다 어떤 특정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하지만 그 지문에서 눈이 콕콕 가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단어죠.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건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만 밑줄을 쳤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심성론에 따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밑줄 치는 거예요. 왜냐? 비교형에선 비학파를 보면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갔더니 이와 달리 비학파는 하면서 심성론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되어 있는 순간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얘는 심성론에 따른다고 했고 심성론에 따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비교 포인트인 거죠. 아무 생각 없다가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녀석이 있으면 얘를 끌어다가 얘는 심성론에 따르네 따르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얘는 아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는 후천적인가? 혹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가? 이런 걸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가져가야 될 거 없어요. 그죠? 비교형이니까 그래요. 그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극기복례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어떤 내용인 것이지 비교형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될 내용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갑시다. 두 학파가 동일한 구절을 달리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는 순간 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열거입니다. 열거. 열거는요.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 번째 단락까지 왔어요. 근데 네 번째 단락에 갑자기 달리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내가 앞에까지 뭔가 달리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가져왔었어야 하나 보다. 근데 내가 못 가져갔다면 잘못 읽은 거죠. 그죠? 그럼 빨리 앞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두 번째로 내려면 안 돼요. 그죠? 앞에 손질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이유는 하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얘는 심성론에 따르고 얘는 심성론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였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지 봅시다. 봤더니 그들이 지향하는 철학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이 관심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머지를 너무 열심히 보시지 마시고 A 학파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B 학파를 빠르게 찾으세요. 이것도 역시 구조예요. 이 단락 안에서도 A 학파는 이라고 먼저 나와 있는 순간 이 교차 비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 학파를 빠르게 찾고요. B 학파 앞에다가 슬러시로 끊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기 B 학파 전까지를 한 큐에 읽으시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할 때도 한 문장 한 문장을 뜯어서 읽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읽어야 하는 부분까지 한 큐에 읽은 다음에 중요한 것만 캐치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철학적 관심 A 학파 뭐냐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랬더니 A 학파 쫙 읽으니까 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악의 문제죠. 그죠? 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죠. 나머지는 버려야 되죠. 그죠? 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 캐치하시고 그 다음 B 학파 갔어요. 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에 육아의 정통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애가 있어요. 용례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A 학파까지 읽고 났을 때는 용례상으로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용례상으로 이런 것들을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삐약파는 어때요? 문자 하나하나의 용례를 추적한다고 되어 있죠. 그 용례에 관해서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형 지문을 읽으실 때는 무조건 각각의 비교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가 있는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빨리 잡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 포인트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빠르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정보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요. 빠르게 보시되 대신 항상 느낌상은 A 학판을 하면서 읽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반복된 키워드가 안 보여요. 저라고 막 이렇게 무슨 컴퓨터처럼 그죠?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검색 기능처럼 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상은 비약파에 와서 두 번째 비교 대상을 와서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위를 참고하시면서 왔다 갔다 역동적으로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형 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하면서 이해를 해버리면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내용이랑 얘도 연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극기복례라는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A 학파랑 B 학파가 달리 해석하는 이유, 이게 결국엔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리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A 학파는 심성론에 따라 해석했죠. 그 관심이 있었고, 두 번째 학파는 심성론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A 학파는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얘는 그러지 않았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문제, 어디에 관심이 있냐였는데 첫 번째 A 학파 같은 경우에는 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얘는 육아의 전통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언급한 선택지가 답이 되겠죠. 답은 결국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일단 선택지 추릴 때도 보면 앞에는 A 학파에 따르면 B 학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죠? 그죠? 1, 2번은 A 학파에 따르면 이고 3, 4, 5는 B 학파에 의하면입니다. 아까 열거에서 두 번째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눈에 가야 되는 선택지가 어딥니까? B 학파죠. B 학파. 그러면 1, 2번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아직은. 아시겠죠? 먼저 보셔야 되는 선택지는 3번, 4번, 5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 을 봤던 것들을 언급한 선택지를 여기서 고른다면 그게 바로 3번이죠. 지금 보시면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이건 본래 모습이라는 거니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 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누구 학파입니까? B학파가 아니라 A학파죠, A학파. 그래서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을 A학파랑 B학파랑 거꾸로만 써놓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아까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극기복례 어떻게 푸셨어요? 라고 한 이유는 1번부터 5번 나머지 선택지를 보세요. 나머지 선택지는 극은 어쩌고 그죠? 기는 어쩌고 얘는 어쩌고 요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죠? 저는 요거를 고민을 안 했다라는 뜻이죠. 극기복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기복례를 왜 달리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부적인 거를 집착하면서 읽었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읽었을 거고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나 키워드 구조를 잘 보자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벌써 2시간이 다 돼가고 있으니 화장실들 갔다 오시고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